일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이 오늘 최종 확정될 것인가 관심이 쏠렸는데 일단 장동혁 대표가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당내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는 모양새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 걸로 전해집니다.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립니다. 법원은 선고 과정을 실시간 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이 사안에 대해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잠시 후 더 인터뷰에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최민희 의원을 인터뷰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여야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투실 필요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 어려운 시간의 터널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혜를 모아서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자유통일당으로 가! 야! 자유통일당으로 가! 박영호 정신 차려라! 덕담과 새로운 다짐 대신에 욕설과 과거의 치부로 점철된 국민의힘 신년 인사회. 그 중심에는 한밤중 한동훈 기습 제명 결정이 있었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초재선 의원들은 물론 중진에서도 우려가 나왔기 때문일까요? 장동혁 대표 일단 한동훈 제명 최고위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재심을 신청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재심을 신청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재심 청구 의사는 없는 한 전 대표. 분당 우려까지 나오는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오늘 오후 돌연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예, 국민의힘 상황이 뉴스로는 하루 종일 쏟아졌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을 중단한 이후에 비공개로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논의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 비공개 논의 시간에는 근래의 의원총회에서는 보기 드물게 많은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많이 개진하셨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남을 단죄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속죄할 때입니다. 당원 게시판 사태, 이것은 법률 문제로 치환될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한동훈 대표 정책 소명 부족했습니다. 윤리의 처분 과했습니다. 예, 대표적인 탄핵 반대 의원이었던 윤상현 의원까지도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장 대표 리더십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 비공개 의원총회 분위기가 좀 들리는 게 있으신가요? 예, 10명 이상의 의원들이 이제 발언을 했고 예. 아주 격론을 오갔다고 합니다. 대체적인 분위기는 당이 지금 통합을 하고 단합을 해야 될 때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어떤 처분을 하는 게 맞느냐 하는 우려했던 목소리부터 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런 어떤 목소리가 많았었는데 그 전제가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로서 이 단계 게시판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 한마디도 없다. 사과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어떤 목소리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지금 현재 들려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2024년도 하반기에 불거졌을 때 만약 한동훈 전 대표가 사과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지도 않을 문제인데 지금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결과가 발표나고 또 당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결정이 난 사항에 대해서 이걸 또 당 최고 지도부가 또 뒤집으면 또 다른 큰 내용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이 나는 어쨌든 지금 윤리위원회 어떤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목소리가 주류를 좀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당내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 입에서는 결론적으로 윤 전 대통령 비판한 한 전 대표가 잘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지금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뭐 저희야 조경태 의원의 이런 발언에 결과적으로 잘한 거 아니냐, 비판 잘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만 예. 장동혁 대표를 위시한 그 소수 당권파들은 절대 동의가 안 되겠죠. 그래서 호기롭게 제명, 그것도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사형 구형을 한 날 그 밤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제명 결정을 내린 것은 정말 블랙 코미디 같은 그 국민의힘의 민낯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중진들, 아까 의총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왔잖아요. 또 상임 고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또 뭐 소장파들, 중진들 할 것 없이 제명까지 가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오세훈 시장 포함해서 이건 자멸하는 거다, 공멸하는 거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갑자기 최고위에서 오늘 당장 제명할 것처럼 하더니 재심 기간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사자인 한동훈 전 대표가 재심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굳이 재심해라라고 시간 주는 것은 일단은 그냥 본인이 굉장히 이제 불리해지니까 숨고르기 차원에 들어간 거긴 합니다만은 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스토킹 같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나 재심 안 한다는데 제명하면 곧바로 가처분 신청 들어간다는데 왜 재심을 하라고 하느냐라고 이제 반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또 한편에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도 저는 상당히 정치적인 미숙함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뒤늦게 가져오기 했던 거를 이제 시인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1년 지나서 밝혀질 일입니까? 당시에도 이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유감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털고 갔으면 오늘날 이런 사태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그것은 여전히 그 정치적 미숙함을 드러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어쨌든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의 저런 모습은 다들 염려하듯이 지방선거건 뭐건 이기건 지건 관계없이 네. 그냥 내가 길 간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했을 때 이미 예정된 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장동혁 대표가 어제 발언한 것과 오늘 좀 달랐다 등등 여러 가지는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볼 텐데 정광재 의원님 이 부분을 좀 짚어볼게요. 기습 제명 결정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마치 지금 피해자처럼 좀 인식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김우정 의원도 지적하셨지만 아무튼 당내 게시판을 통해서 뭐 여론몰이를 또는 여론을 뭐 조작이라는 표현까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려고 한 행위 자체는 비판받아 마땅한 행위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전체 분위기 이런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으로 가입한 가족들이 예. 게시판, 이거 익명 게시판으로 썼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과연 어느 정도까지 징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것이 정말 새벽 1시에 지난번에 대선 후보 교체도 새벽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는데 이 정도의 시급을 다투는 문제여서 새벽 1시에 내야 됐었던 결론이냐, 여기에 수긍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가 처음에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 당무감사위원회가 이런 잘못이 있다라고 했을 때 당시에 모 지상파 라디오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었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그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라고까지 얘기했었거든요. 저는 더 나아가서 뭐 유감의 뜻이든 사과의 뜻이든 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봤는데 근데 당장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당무감사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했던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거 본인이 하지도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까지 한동훈 전 대표가 썼다고 하고 다른 사람이 쓴 글을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썼다라고 했던 그 조작이 드러나면서 더 일이 꼬이게 된 것 같아요. 그 조작만 없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이 문제가 완전히 전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재심과 관련해서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저는 만약에 재심이 이루어진다면 지도부가 윤리위 구성이든 당무위가 했었던 조작 감사의 내용이든 이것과 관련해서 먼저 유감의 표시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요. 그걸 바탕으로 한동훈 전 대표도 다른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징계 결정 과정도 매끄럽지 못해서 지금 정강재 의원이 지적한 대로 뭔가 또 하나의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가 방금 그래픽 보여드렸는데요. 그 징계 결정문을
바꾸고 또 바꿨어요. 그런데 그 바꾼 부분이 뭐 오탈자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어떤 예를 들어 이게 법 판결문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고친 거거든요. 우리 법조인인 장현주 변호사님, 이건 정말 큰 실수를 한 거죠. 이걸 재판에 비유해 보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 판결문 자체를 정정한 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뭐 오탈자를 뭐 바로잡은 것이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단계 작성자에 대한 부분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수사 과정을 통해 밝혀져야 된다라는 취지로 변경되는 것인데, 사실 제명을 하게 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정이 있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이 부분을 빌미 삼아서 법적인 조치를 좀 강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결국에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결론을 제명으로 정해놓고 이 사실관계들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결국 이 결정문도 이렇게 정정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또한 이제 가처분을 제기하게 되면 원래 원칙적으로 법원에서는 정당 내부의 결정 상황에 대해서는 원래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절차적으로 봤을 때 이 흠결 자체가 헌법과 법률을 또 넘어서는 중대한 흠결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개입을 해서 가처분을 인용해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절차적으로 특히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소명이라든지 이런 권한들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 결정문이 수정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주장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장동혁 대표가 재심 기간까지는 일단 보류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건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갖춰가려는 의도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것을 마치 뭐 장동혁 대표가 뭐 한동훈 전 대표에게 유화의 제스처를 표명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지만, 사실 유화의 제스처가 되기 위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원하는 걸 해줘야죠.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는 재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굳이 본인은 원하지도 않는데 그 기간을 보장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한동훈 전 대표를 위한 것이 아니죠. 결국 이 부분은 지도부 또는 장동혁 대표를 위한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결국 이 윤리위의 이 제명이라는 결정 자체에 대해서도 재심 기간을 보장해주지 않게 되면 당연히 절차적인 중대한 흠결이 있다라는 판단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봐야겠고, 이런 절차적인 흠결을 대해서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 보입니다. 결정문 내용을 조금 더 뜯어보면요. 한 전 대표와 친한계를 향해서 편안한 의자에서 스포트라이트 받으며 아마 이야기의 오탈자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밤 아무도 관심 없는 어딘가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부분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뭐 마피아 테러 단체 이렇게 칭하는 대목도 있고요. 좀 윤리위 결정문이 좀 감정적이다. 또 무슨 어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뭐 저서에서 따온 거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정문? 일단 윤리위에서 이렇게 결정이 이제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으로 결정된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당계에 대한 일단 문제점, 그러니까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가 집권 여당의 당 대표로서 현직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중진 의원들에 대한 입에 담을 수 없는 비판적인 댓글을 익명의 게시판 속에 숨어서 했던 점, 뭐 이런 점 어떤 실체적인 내용도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 그러니까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는 고소를 한다든지, 또 윤리위원회 어떤 명단이 노출이 되고 난 다음에 윤리위원장 윤민호 교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도저히 일반 상식적으로는 좀 납득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점도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이라는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한 어떤 배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좀 억울한 면이 있을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1,480건 중에 내가 안 쓴 것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 1,480건 중에 한두 건이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그런 어떤 단계의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아직까지도 본인이 여의도 문법을 쓰지 않는 대신에 서초동 문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검사로서 자꾸 시시비비는 가리다 보면 이 당무 게시판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오히려 잊어버린다. 그러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당무감사위원회라든지 윤리위원회를 지나치게 공격함으로써 오히려 본인의 어떤 잘못을 자꾸 이제 덮으려고 하는, 이러면 프레임 전환을 하는 걸 과정에서 많은 어떤 그 당 어떤 지지자들이라든지 국민들이 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분노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한동훈 전 대표는 이런 어떤 입장에서 좀 크게 봐서 본인의 어떤 잘못 실수에 대해서 솔직하게 털고 인정하고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세부적인 어떤 문제점을 자꾸 지적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송광지 의원님. 근데 그 국민의힘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홍 전 의원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게 프레임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입에 담을 수 없는 비방을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들이 올렸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 논조, 그 사설, 기사 이런 정도를 게재한 것뿐인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냥 뭉뚱그려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비방,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개목줄을 뭐 채워야 된다, 뭐 다른 표현 이런 것들까지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썼다고 특정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는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걸 갖고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명이라는 결정을 내렸을 때 누구나 뭐 잘못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법에서도 나오지만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이라는 게 있어요. 초코파이 하나 먹었는데 살인 강도 혐의로 기소하면 그 재판을 받아야 하는 그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그 정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것을 뭐 지나치게 법적으로만 따지려고 한다라는 것보다는 잘못된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당연히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윤리위 구성과 관련해서도 과연 어떤 사람이 이 도덕적 문제든 정치적 문제든 발생했을 때 그 최종 판단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궁금해하고 당원들도 궁금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도 윤리위 구성과 관련해서 비공개로 한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윤리위원은 다 언론 취재든 어떤 식으로든 공개가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뭐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이 제기한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윤리위원회에 대해서 그렇게 비방했기 때문에 더 센 뭐 제명이라는 조치를 이렇게 내놓는 거 이 부분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김유정 의원님. 사실 제가 첫 질문으로 들어가서 이 결정문 자체는 어떻게 보셨어요? 아까 뭐 마피아 테러 단체 그리고 뭐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등등 그러니까 이른바 퀄리티가 떨어진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연애 편지로 보기에도 다분히 앞뒤 문맥이 안 맞고요. 그다음에 마피아 테러 단체 이런 얘기가 왜 들어갔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공당의 윤리위원회에서 나온 결정문이라고 보기에는 함량 미달이죠. 그러니까 잘 다듬고 또 꼭 제명이 필요했다면은 좀 시일을 두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 보시기에 또 언론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결정문이고 뭔가 그 합리성에 기반한 또 논리도 조금 충분히 들어간 그런 결정문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설득력이 있겠죠. 그런데 앞뒤 다 봐서 누가 봐도 다분히 감정적이고 그래 윤리위원들한테 대해서 비판을 세게 했어? 굉장히 기분 나쁜데 제명이야. 지금 저희는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힘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더 바닥을 치는 이런 그 낯뜨거운 수준의 윤리 결정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이 결정문을 보면서 과연 지금 그 당시 이제 비판했거나 혹은 뭐 이러저러한 기사나 사설을 이렇게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링크를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때 당시 비판의 대상이었던 윤석열 피고인 부부가 지금 둘 다 구속 상태이고 한 사람은 사형 구형이 나온 그 밤에 이렇게 할 일인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변변한 논평 하나도 못 내놓은 국민의힘 아닙니까? 처절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문을 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지금 전 대표에 대해서 비판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런 식의 제명 결정문을 국민 앞에 턱 내놓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말 국민에 대해서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초재선, 뭐 중진 할 것 없이 비판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일지 오늘 아침에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재심 기회를 주겠다라면서 최고 의견을 보류했죠. 물론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수요 없는 공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오후에는 또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발언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윤리 결정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제대로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재심의 기간까지는 윤리 결정에 대해서 최고위의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국민의 목소리가 모이는 이곳 국회에
본회의장 로텐더홀에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오전 9시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했던 발언이 앞서 보신 거고요. 그리고 단식을 하겠다는 게 저희 방송 조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물론 단식은 통일교 그리고 공천원금 특검법을 받으라라는 걸 촉구하기 위한 단식이라고 했는데 그냥 이 사안의 연장선상으로 다 보는 것 같아요. 장현주 의원님. 네. 일단 어제만 해도 결정 안 뒤집겠다고 했는데 오늘 보류하겠다라고 한 건 앞서 말씀하셨지만 9시 최고위, 11시 의원총회니까 의원총회를 염두에 둔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예. 제 개인적인 추정으로는 아마도 장동혁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제명에 대해서 확정하는 안도 저는 검토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절차 흠결이라든지 특히 이제 재심 기간이 한 열흘 정도가 보장되어 있는데 이걸 보장해주지 않고 그대로 확정했을 경우에 나중에 법적으로 이게 흠결이 있다라는 주장이 이루어질 경우 이 부분을 좀 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열흘 정도의 재심 기간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뭐 의원총회라든지 그리고 당내 소장파 의원들의 지금 반발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 본인에게 쏟아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판이나 이런 질타의 시선들을 저는 외부로 돌리기 위한 그런 선택으로 단식을 결정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본인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맞물린 단식 결정이라고 봐야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장동혁 대표의 지지자들도 함께 결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지금은 사실 제명 결정을 받고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있는 양상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결국 장동혁 대표도 단식이라는 초강수를 둠으로써 결국 여당에 대한 투쟁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도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의 지지자들도 내부적으로 결속을 시킴으로써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이런 징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단식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홍석준 의원님. 네. 단식 이게 뭐 미리 의원들 사이에서는 공유가 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오후에 갑자기 결정된 건가요? 혹시 아세요? 저는 뭐 직접적으로 모르겠는데 예. 공유는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식에 대한 이야기는 벌써부터 나오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통일교 게이트 이제 특검을 하기 위해서 장동혁 대표하고 같이 단식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먼저 했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이 통일교 게이트 이제 특검과 그리고 이제 민주당 공천 헌금 관련돼서는 국민들이 이 특검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요구도 이제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타임을 이렇게 잡은 것 같고 특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 9시에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이런 어떤 재심 기회를 이제 한동훈 대표에게 준 것은 한동훈 전 대표가 물론 뭐 재심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이제 가처분을 할 것은 분명한 상황에서 가처분은 통상적으로 정당의 결정에 대해서는 거의 관여하지 않지만 그러나 절차적 면에서는 굉장히 관여합니다. 예를 들면 2022년도 이준석 대표가 이제 제명될 때도 똑같이 당시에 법원에서 가처분을 받아들일 때 절차적 어떤 하자를 가지고 했고 그 이후에 다시 하자를 치유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이제 제명이 되기도 됐습니다만은 이런 측면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제 재심 기회를 주면서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포인트는 이 시간 안에 한동훈 대표의 무슨 좀 액션을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사과라든지 정치적으로 풀려는 그런 어떤 노력의 어떤 시간을 저는 줬다고 봅니다. 이 단식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정광재 의원님. 배현진 의원이 장동혁 대표 단식에 대해서 그런다고 한동훈 제명의 성난 여론 잠들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 단식은 외견상은 통일교 공천원금 특검 받아라 요구를 위한 단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 정도까지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일교 또 정치원금 특검과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가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이 되겠느냐. 많은 평론가들이나 정치 전문가들이 그러면 과거에 김성태 전 원내대표도 단식 통해서 드루킹 특검 얻어냈고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에도 그런 단식이나 삭발 이런 게 있었으니까 아마도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 최후의 카드로 단식이나 삭발 뭐 이런 것들을 과거에도 기존부터 좀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도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으니까 이것이 뭐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한 제명 논란을 돌파하기 위한 정치적 카드로 활용됐다. 이렇게까지 보지는 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과연 민주당을 압박하는데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까? 전 그거는 좀 비관적으로 보는 게 우리가 지금 절대 소수의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압박하려면 여론을 환기시키고 이 여론을 통해서 민주당 압박해야 되는데 우리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배척하고 배제하면서 예. 그런 여론을 어떻게 확산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문제는 결국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보는데 남은 10일 정도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우리 당의 중진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의 이런 갈등, 이 당원 게시판 문제로 인해서 불거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일종의 감정 싸움으로 계속해서 충돌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든 중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한 10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 꼭 그게 완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유정 의원님. 그렇게 바람을 갖고 계시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기대난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한동훈, 장동혁 이 두 사람이 평행선을 계속 달릴 거예요. 사과하겠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와서 나를 제명까지 시켰는데 그것도 심야에 한밤에 기습 제명을 시켰는데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이야기겠죠. 또 장동혁 대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기 부정의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2024년 11월, 12월 그쯤만 하더라도 이 당원 게시판에 비판하는 문제가 이게 뭐가 문제냐,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정도 우리 당내 민주주의 돼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거는 한밤에 심야에 기습, 그것도 오탈자 가득한 또 두 번이나 번복한 그런 결정문으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할 만한 사안이었는가, 본인이 스스로 돌아보면서 왜 내가 지금 스스로 자기 부정을 하고 있지, 그렇게 돌아봐야 될 시간이 아닌가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의힘에서 이 단계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이 해묵은 사건을 또 끄집어내면 당 붕괴로 간다. 지금 그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갑자기 단식은 왜 합니까? 눈 하나 꼼짝합니까? 우리가 국민들 관심 없을 거예요. 왜 단식하지? 이유를 알고 싶어 할 겁니다. 특검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단계 문제로 지금 당내에서 고립되어 가고 있고 비판이 높아지니까 예. 비판하는 목소리는 과거 친윤 의원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정강주 의원하고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무마용 단식인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에 이 단식으로부터 어떻게 출구 전략을 마련하죠? 저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예. 2월 19일 날 윤석열 피고인 1심 선고 때까지 단식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때 가서 좀 반성하고 털고 일어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지금 이 모습은 특검보다는 지난번에 24시간 필리버스터 할 때처럼 본인의 어떤 그 처지를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하나의 수단으로 보이지 다른 어떤 정치적 의도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예. 오세훈 서울시장도 페이스북에 여기서 멈춥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당원이 납득할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장동혁 현 대표는 이제 멈춰야 된다. 제명은 곧 공멸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유튜버 고성국 씨, 이제 국민의힘에 가입했으니까 국민의힘 당원이기도 하죠. 다음 타깃은 오세훈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버의 발언이다라고 치부하기에는 고성국 씨가 이른바 보수 진영에서 영향력이 좀 있다고 꼽히기 때문에 또는 당 지도부와 어떤 인식을 같이 하는 것 아닌가라는 분석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로 장동혁 대표가 혹시 오세훈 현 서울시장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나갈 거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건 뭐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역 서울시장이고 그리고 다가오는 어떤 지방선거에 국민의힘이 가장 유력한 주자 중에 한 사람인데 오세훈 시장을 어떻게 징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도 이야기한 것처럼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표명을 통해서 좀 당내 어떤 그런 양해 내지는 그런 것을 좀 구하는 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한동훈 대표는 일방적으로 지금 프레임의 당내 어떤 제명 절차를 또 다른 비상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장동혁 대표와의 어떤 그런 극한 대립으로 자꾸 몰아가는 프레임을 하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정적 제거용이 아니라 지금 현재 단계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 결정이 굉장히 늦었죠. 2024년
지금 12월 달부터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지금 1년 6개월이나 지나서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지금 이제 정리되고 이런 어떤 와중인데 예. 당의 어떤 시스템에 따라서 당 대표로서 아직까지 최종 결정하기 전에 당 윤리위원회에서 지금 결정된 것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뭐 한동훈과 장동혁이 있던 대립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몰아가고 싶어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지금 당내 어떤 시스템 상에서 단계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신상 필벌에 의해서 잘못한 당원에 대한 어떤 처벌을 하기 직전인데 이걸 너무 지나치게 당내 갈등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도 저는 대단히 지금 부적절해 보입니다. 예, 오늘 아침 신문의 사설 제목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보시면 제명 조치에 대해서 보수 진보 언론 할 것 없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장현주 의원님. 네.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요. 지방선거 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없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국민의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일단 지방선거가 이제 올해 6월이면 몇 달 남지 않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더해가는 덧셈의 정치를 하고 화합을 하고 단결을 해도 부족한 마당인데 이런 뺄셈의 정치를 하는 것 당연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특히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여러 이제 출마 예상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밤에 잠이 안 온다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당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곧 뭐 내일도 또 선고가 있지만 또 2월 달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또 선고가 있고 예. 계속해서 지금 관련된 선고들이 나오게 될 텐데 이런 상황에서 지도부가 자꾸만 거꾸로 가는 듯한 행보를 보여주고 또 당내 극한의 분열 양상으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방선거에서 희망이 없다라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를 향한 어떤 질타라든지 쓴소리가 앞으로 더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예상을 저는 장동혁 대표도 이미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단식이라는 초강수를 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정강진 의원께 이 질문으로 마무리할게요. 아주 먼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탈당, 분당 또는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지금 국회의원 빈자리가 많이 남았잖아요. 출마할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세요? 먼 얘기입니다. 예, 먼 얘기지만을 전제로요. 정치라는 게 어디로 예. 튈지 모르니까 제가 뭐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의 다음 정치적 수순에 탈당이라든가 신당, 창당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국민의힘에서 처음 정치를 했고 마지막에도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마치고 싶다라는 얘기를 뭐 공적인 자리에서도 많이 했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도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국민의힘을 고치고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에 더 진심이지 탈당까지는 지금으로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예. 제가 만약에 조언을 드리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에게 탈당이라는 카드를 말씀드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은요? 보궐선거 출마는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정말 정치를 하다 보면 원내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영향력의 측면에서 예. 큰 차이를 갖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을 거예요. 지난 2024년 총선을 계기로 예. 원내에 있었다면 아마 본인의 지금 정치적 위상이 이렇게까지 어렵고 곤궁한 상황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누구보다 좀 절감했다.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 원내에 입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뭐 당연히 정치인이라면 누구든 그 기회를 찾아 나서야겠죠. 예. 국민의힘 소속 후보로 나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국민의힘이 당명 개정한다고 하니까요.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백다 앵커의 브리핑 보시죠. 정확하게 1년 전 오늘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됐습니다.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경호처를 방패 삼아 한남동 관저에서 버틸 때는 언제고 체포 당일에는 유혈 사태 방지를 앞세웠던 그. 하지만 당시 경호처에 총기 사용 지시를 내렸던 건 다름 아닌 이 사람으로 밝혀졌죠. 경호처 부장들과의 오찬을 주재한 후 경찰은 총 쏠 실력도 없다.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특검은 체포방해 혐의 등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요.
결심 공판 직전까지도 재판 연기를 요청했던 윤 전 대통령. 느닷없이 여기서 끝냅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거는 뭐 명백한 불이타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내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은 그대로 진행되고요.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 전 과정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예, 엊그제 사형 구형이 된 것은 내란, 그러니까 이 흐름의 본안 사건이라고 제가 칭한다면요. 내일 예정된 선고는 역시 물론 중요한 사건이긴 합니다. 내란 사건은 아니지만 체포방해 사건, 그리고 뭐 국무회의에서 의결권을 방해한 사건 등등 그 나머지 부수적인 사건에 대한 선고가 내일 있습니다. 내란 사건에 비해서는 뭐 구형량, 징역 10년이니까 좀 적다고 볼 수도 있는데 결코 사안 자체는 가볍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 의미는 지금 보신 이 그래픽으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서 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1심 선고가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것은 횟수로는 내일이 4번째가 되고요. 대통령 기준으로 따지면 3번째가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가 2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일도 또 하나의 대한민국 헌정사의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생중계 결정, 법원이 결정했습니다. 기자단이 신청을 한 거고요. 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이겠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내란 관련 재판에서 최초의 1심 선고기 때문에 국민들 너무나 궁금하시죠. 예. 다만 내란 재판, 지기현 재판부의 재판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얼마나 희화됐고 엉터리로 진행이 됐는지는 우리가 그 시간차를 둔 생중계를 통해서 다 이미 목도한 바가 있기 때문에 뭐 그 재판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아마 소상히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이 1심 재판부는 굉장히 그동안 단호하게 이 소송 지휘를 해왔었고, 그랬기 때문에 아까 윤석열 피고인도 뭐 불이타였다, 불의의 일격을 맞았다, 막 이런 식의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무슨 불의의 일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오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앞서 박근혜 그다음에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은 1심 선고 때 참석을 안 했었거든요. 예. 재판 출석을. 그런데 부득불 나오겠죠. 불이타를 받은 윤석열 피고인이. 그래서 직접 나와서 국민들이 다 1심 선고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러면 이어서 나중에 2월 19일 날 내란 재판 1심 선고는 또 어떤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홍석준 의원님. 예.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만 벌써 3번째로 1심 선고 생중계가 됩니다. 어떤 점에 주목하세요? 예, 일단 어떤 원인과 결과를 떠나서 국민의힘 소속의 대통령이 이렇게 재판을 받는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단히 송구하기도 하고, 또 국가 전체적으로 국민으로 봐서는 또 대단히 또 비극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또한 동시에 국민의힘 출신의 대통령들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결국은 당 내의 어떤 갈등이 이런 식으로 이제 표출이 돼서 이제 탄핵이라든지 그런 게 됐고, 또 좌파 진보 진영의 집요한 어떤 선전선동에 의한 어떤 정치적 어떤 투쟁의 어떤 사물로도 또 이렇게 됐다고도 또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는 내일 재판에 대해서 물론 다른 재판이기는 합니다만은 내란 본 재판이 아직까지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내란 관련된 어떤 체포 방해 혐의를 먼저 선고한 것이 전반적인 어떤 사법 어떤 체계상 대단히 조금 부족한 면도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일 내란 관련된 재판 1심 선고가 첫 번째로 되는 것만큼 예. 상당히 앞으로 있던 재판에도 많은 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예, 내일 선고입니다.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 중 첫 선고고요. 저희가 5가지 혐의를 정리를 했는데요. 그래픽으로 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체포영장 집행저지, 지난해죠 벌써. 지난해 1월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서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를 막아섰던 경호처에 이러이러한 지시라고 총기를 노출시켜라 등등 그런 장면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걸 필두로 해서 이런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내일 판단이 나옵니다. 징역 10년이 구형됐고 5년, 3년, 2년 이렇게 합해서 징역 10년이 구형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표로 저희가 이것도 보여드립니다. 정강진 의원님, 예.
사실 이제 선고 기일에는 그러니까 결심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요. 선고 기일에는 공식적으로는 피고인이 발언을 할 수는 없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 재판장이 허락하면은 뭐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뭐 어떤 돌발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일 어떤 점 주목하세요? 혹시 발언할 수도 있다고 보세요? 글쎄 뭐 발언 기회가 정상적인 그 재판 진행이라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만약에 기회가 주어져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결심 공판에서도 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얘기했냐? 경고성 계엄이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어서 좋았다. 그러니까 계엄이 잘못된 통치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사실 재판 초기 아니면 탄핵 재판이 진행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 가운데는 그런 주장에 일견 동의하는 분들 있었습니다만 예. 시간이 지나고 재판이 계속되면서 드러나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바와 그것을 부정하는 다른 그 다수의 증언들이 나오면서 그 설득력을 많이 잃었다고 봐야겠죠. 저는 마지막 그 최후 진술에서도 사실 본인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고초를 겪고 있는 경찰, 군인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미안하다는 뜻을 전했으면 좋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예. 내일 어떤 새로운 메시지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내일 오후 2시가 생중계 시작이니까요. 그 전에 JTBC에서도 뉴스 특보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내일은 체포방해 등 사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이 사건 혐의 결심에서 최후 진술을 59분 동안 했는데요. 공소장 자체가 코미디다라고 하면서 결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건 없습니다. 저기 보셨잖아요. 그냥 대통령이 계엄 해제했는데도 그냥 막바로 내란몰이 하면서 막 대통령 관저에 막 밀고 들어오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대통령을 가볍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이 공소장 범죄 사실을 딱 보니까 이거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변호사이신 장현주 의원님. 네. 5년, 3년, 2년, 10년이 구형됐잖아요. 네. 구형량보다 높을 거다, 비슷할 거다, 낮을 거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이 구형 자체가 물론 이제 국민들 보시기에는 10년도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혐의 자체가 체포방해는 이제 공무집행 방해라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 혐의들 같은 경우에도 특검으로서는 구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래도 엄한 형을 구형했다라고 저는 평가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특히나 법원에서는 이제 형사재판에서 일반적으로 선고를 할 때는 이런 부분을 봅니다. 일단 범죄 혐의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을 하고요. 예. 유죄라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양형 요소를 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범죄 이후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반성 여부 이런 걸 보는데요. 윤 전 대통령의 태도나 또 최후 진술에서의 어떤 목소리를 들어보면 공소장 자체가 코미디다라고 말을 할 만큼 사실 반성의 여지는 전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얼마나 본인이 엄중한 혐의를 받고 엄중한 재판을 받고 있는지 현실 인식 자체가 좀 어려운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반성의 여지는 없다라고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재판부로서는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참작 요소로 보고 저는 선고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고수의 양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런 기조는 아마 2월에 있을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의 기조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내일 이 사안에 대한 판단이요. 내일은 백대현 부장판사의 재판부죠. 2월 19일에 있을 내란 선고, 그러니까 사형 구형을 받은 그 사건의 영향은 직접적으로는 사실 공식적으로 미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다른 재판부니까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재판부도 별개이고 혐의 자체도 별개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내일 재판 결과가 바로 2월에 있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의 흐름이나 기조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특히 내일 있을 이 체포방해와 관련된 이제 선고 같은 경우는요. 결심 자체가 그러니까 12월 26일이었습니다. 지금 거의 3주 만에 선고가 있는 건데요. 일반적인 형사재판의 경우에도 결심이 있고 나서 한 달
달 정도는 기간을 두고 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3주면 굉장히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판결을 내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재판부에 결단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이고 이러한 재판부의 기조 자체는 저는 2월에 있을 선고에서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이 피고인 자체가 반성의 여지가 없다라는 점, 이 부분이 굉장히 불리한 양형의 요소로 참작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김정 의원님. 앞서 불이타 말씀하셨는데 네. 그리고 홍석준 의원도 이 주장에 아까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이 지금 아니 본안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거 먼저 하면 어떡하냐라는 취지로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 1심 선고가 나와도 불복하고 항소하는 건 정해진 절차니까 그렇다도 치더라도 예를 들어 뭐 유튜브에 나와서 또 이거 잘못된 거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장외 불복을 나설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지금도 이를테면 내란 재판 결심 공판 이후에 예. 그 김용현 측 변호인들 유튜브에서 계속 그 재판부 조롱하고 또 특검에 대해서도 뭐 비난하고 이런 거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그 후원금 모아달라, 뭐 예, 슈퍼챗 슈퍼챗. 싸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자기 정치, 자기 장사 소위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지켜봤잖아요. 설마 했던 것들을 다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이니까 뭐라도 하겠죠. 그런데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적법하게 법원에서 발부된 거 아니었습니까? 그거를 그렇게 총 들고 지켜라라고 하는 건 말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 동시에 경호원들 저희가 절대로 누구도 지켜주지 않으니 그 어떤 그런 불법적인 명령에 반응하면 안 됩니다라는 호소까지 저희가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당시에 변호인들 우리가 지켜주겠다, 우리가 변호해주겠다라는 말로 또 현혹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했었지만 다행히 많은 경호원들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은 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또 하나는 2월 19일 재판에도 그 내란 재판 1심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에 대한 방해 같은 예. 거였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무늬만 국무회의였냐 아니었냐 이게 어떤 계엄의 성립이랄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동안 피고인이 주장했던 바하고 너무 다른 양상이잖아요. 게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안 재판이 먼저 있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를 피고인이 계속 주장했는데 백대현 재판장이 얘기했잖아요. 그거랑 관계없다고 무관하게 이거는 따로 가는 거다, 진행하는 거다라고 일거에 그냥 그 말을 잘랐기 때문에 두 번이나 예.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거는 그대로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내일 오후 2시 내란이 아니라 그 외에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저희가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2월 19일 사형을 구형받았던 그 내란 혐의 선고도 사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특검의 사형을 구형받은 그 마지막까지도 부하 탓을 이어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 저희가 미처 못 보여드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어쨌든 관저에 와서 대국민 담화문 작성해오고 또 포고령 만들어 왔습니다. 거의 고치지 않았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제 방에 오지 않았으면 여기 조지호 청장이나 김봉식 청장이 뭐 이런 식의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 않았을 텐데 저녁 6시 넘어서 잔치국수 한 그릇 먹고 앉아 있는데 김용현 장관이 오더만요. 국회 경외 바깥은 좀 경찰이 몰려오는 인파 좀 질서유지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럼 이제 지기현 재판부도 뭐 공판 진행 과정 내내 계속해서 뭐 합의를 해왔겠지만 이제 한 달 남짓 남았기 때문에 고심에 들어갔을 걸로 보입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구형량에서 사형이죠. 선고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탄핵 이후에 지금 뭐 이런 예측하기가 상당히 좀 부담을 느끼는 게 사실은 합리적인 어떤 그 판단으로 특히 많은 어떤 법 학자들이라든지 변호사라든지 법 쪽에 있는 분들의 어떤 생각과 다른 어떤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헌법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허영 교수 같은 분도 1945년 2차 대전 이후로 국가 현직 원소에 의한 어떤 국가 긴급권이 내란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한 사례도 없다 이런 어떤 말씀도 하셨지만 지금 형법에 결국은 이제 내란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떤 국토의 참전이라든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어떤 경우라고 딱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지금 대통령이 헌법에 정한 국가기밀권을 직권 남용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폭동으로 되느냐 이런 어떤 부분을 냉정하게 좀 따져봐야 되는데 저는 지금 어떤 재판부가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기현 재판부 같은 경우도 2주 전이죠. 서해 피살 공무원에 대한 이런 어떤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은폐라든지 월북몰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5명 뭐 서훈, 서욱, 박지원 전 장관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리고 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좀 굉장히 좀 정치적인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이런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저는 특검에서 한 이런 어떤 사형 구형이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선고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할지 참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시원하게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길게 말씀하셨는데 결론은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어떻게 예측하세요? 저는 특검에서 고민을 많이 했겠지만 일단 내란 혐의 자체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습니다. 그 무기금고만 빼면 사형과 무기징역인데 사실 무기징역이라는 최저형으로 갈 만한 사유가 없었던 겁니다. 감경을 해주려면 반성을 한다든지 뭐 관련된 부분을 어느 정도 참작할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최저형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사형을 구형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재판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이는데요. 혐의가 인정되면 사실상 양형을 따지게 될 것인데 도저히 뭐 반성의 여지라든가 이렇게 피고인에게 유리한 참작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형이 그대로 선고될 가능성이 지금은 매우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특검 그 전날에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6시간 걸친 마라톤 회의를 했고 그때 구형량을 마지막까지 최종 결정하지 못했다라는 게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마지막에 결국 사형 구형을 전격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보신 이 그래픽인데요. 박억수 특검보에게 조은석 특검이 이제 사형을 구형하자라고 최종적으로 의견을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논고문을 작성하는 것도 마지막까지도 다듬었다고 합니다.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두환, 노태우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라는 대목으로 두 번째 결심이었죠. 13일 오후에 수정이 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전두환의 준해 처벌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전두환보다 더 엄정한 단죄라고 고쳤다고 합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이걸 두고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변호인들이 자초한 거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보여줬던 반성 없는 태도, 책임 전가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특히 전두환보다 더 엄정한 단죄, 그 45년 만에 그 내란 계엄이었잖아요. 그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우리나라도 민주주의도 성숙하고 많은 발전이 있어 왔는데 다시 수십 년으로 전으로 퇴보하는 이런 상황을 만든 것, 국가 국민을 거의 나락으로 빠뜨린 것, 반성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반국가 세력을 경고형 계엄이었다라는 말을 오히려 본인 스스로가 헌법을 파괴하고 말씀드린 대로 민주주의 파괴하는 그런 내란 세력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전두환보다 더 엄정한 단죄라는 말에 주목하면서 사형 선고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은 전두환도 1심에서 사형 결심 구형했고 1심에서는 사형 선고 받았어요. 1심에서 그랬죠. 네, 나중에 2심 최종심 가서 뭐 무기로 감형됐습니다만은 그런 점에 사형 선고될 거라고 생각하고 반성 없는 그 태도에 아마 많은 국민들이 끝까지 정말 그 실망을 금할 길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최민희 의원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전광훈 목사가 사실 그 구형 때문에 많이 소식이 묻혔는데 구속이 됐고요. 또 구속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구속 적부심이 오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각돼서 구속은 유지됐습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오늘 구속 적부심 출석길에서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국민 저항권을 계속 발동할 것입니다. 목사님 준비한 말씀 있으세요? 먼저 말 다 했잖아. 어떤 부분? 아니 할 말 없어. 아니 더 이상 먼저 장현주 의원님. 원래 구속
영장 발부가 될까라는 물음표를 찍는 법조인들도 있었는데 경찰이 이 혐의를 잘 구성했다는 뭐 뒷이야기도 들리고요. 구속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극우 유튜버들이 글쎄요, 뭐 몸을 좀 사리는 계기가 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더 이걸로 또 다른 컨텐츠를 만들게 될까요? 글쎄요, 뭐 몸을 사린다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저는 그냥 나름대로의 갈 길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구속영장이 지금 발부가 되고 구속 적부심까지 신청을 했지만 이게 바로 기각된 상황이거든요. 적부심이라는 것은 사실 뭐 그 구속된 이후에 사정 변경이 있지 않는 한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뭐 기각이 거의 수순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그렇다면 관련된 사법 처리 그리고 사법적인 책임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저는 뭐 이른바 극우 유튜버들이 뭐 위축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또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계속 낼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국민의힘과의 어떤 관계성이라든지 또는 국민의힘의 지금 내부 분열상들에 대해서 과연 이 유튜버들이 어떤 말을 얹어나가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분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함께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내일 이 시간에는 체포 방해 등 혐의 1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결과를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10초 후에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 will use my interpreter. I was allowed to bring my interpreter, and I will use my interpreter. She is very well qualified. 저분 통역사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윤색해서 통역을 했기 때문에 일단 동시 통역기를 차십시오. 그리고 도움을 받든지 하세요. 로저스 씨. 우리가 개인 통역을 허용한 이유는 지금 한국인 변호인이 대동하고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민희 국회 가방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도 저 청문회 지켜봤는데 많이 열받아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은 잠시 후에 또 따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부터 짚어볼게요. 저희 국민들에게도 사실 굉장히 밀접할 수 있는 법안이라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라고 공식 명칭이죠.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본회의 통과됐습니다. 뭐 사실 언론단체도 그렇고 시민사회단체에서 뭐 우려도 많이 있었고요. 성명도 많이 나왔고. 여기서 말하는 허위 조작 정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일단 허위 조작 정보는 첫째, 예. 의도가 있어야 돼요. 의도. 예. 그리고 요것은 허위를 알면서도 고의성이 있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목적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유튜브에 이런 내용을 내보냄으로써 돈을 벌겠다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저 사람에게 해를 가하겠다든지 이런 목적성이 있어야 돼요. 예.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타인의 권익을 침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이게 뭐 얘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소년범이었다. 이건 명백한 허위잖아요. 예. 근데 이게 한 번 허위라고 판결을 받아요. 어디선가 뭐 언론중재위원회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과거에 예. 이건. 그렇게 해서 이건 허위다라고 판단이 났는데 그다음에 또 똑같은 보도를 내보내거나 똑같은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면 이거는 허위임을 아는 거잖아요. 예. 알면서도 이재명 대표나 후보에 대한 정치적으로 손해를 끼칠 의도로 그리고 떨어뜨릴 목적으로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 명예훼손, 인격권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에만 해당됩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네. 의도가 있어야 되고 허위 정보인 걸 알면서 그래야 네.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네. 침해해야 타인의 권익을 침해해야 네. 되고 이 네 가지 요건 정도를 다 갖추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액의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다 이거군요. 그러면 의혹 제기 수준의 언론 보도나 뭐 유튜브 주장이나 이런 거는 앞서 말씀드린 4개가 다 해당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해당이. 예를 들면 최근에 제가 쿠팡 청문회에 예. 연석 청문회 위원장을 맡았으면서 예. 본인은 쿠팡에서 탈팡하고 나서 뭐 돈이 절약된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서 최민희 의원실에서는 쿠팡을 잘 이용하고 있더라. 예. 이게 제일 웃긴다. 뭐 이런 방송이 있었어요. 유튜브에. 예. 그런데 이 경우 여러분은 이게 다 거짓말인데 예를 들면 527호거든요. 저희 의원실은. 예. 근데 527-1호에서 쿠팡에 주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김영원이라는 사람이 주문을 했는데 예. 저희 의원실에는 김영원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 의원실 누구도 쿠팡에 주문한 적도 없고 쿠팡을 쓰고 있지 않는데 예. 이제 요게 요런 보도 그리고 유튜브 방송이 나갔단 말이죠. 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법 통과시켰는데 그 법에 딱 떨어지지 않아요? 라고 묻는데 예. 이것도 애매한 거예요. 어디가 안 걸리는 거예요? 뭐가 애매하냐? 예. 내가 527호하고 527-1호가 똑같은 데인 줄 알았어요. 아. 이렇게 주장했을 때 발화자가 예, 그러니까 소위 그 최모 기자가 아, 예. 그리고 최영원이라는 사람, 김영원이라는 사람을 최민희 의원실 국회 등록 보좌진에 찾아봐야 되는데 안 찾아봤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예. 이렇게 했을 경우 판사가 그것을 고의로 인정해 줄 것이냐 이 문제가 남는 거예요. 아. 그래서 누가 봐도 딱 떨어지는 소위 배액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우리는 생각해도 판사가 판단하기 아닌 경우가 더 많더라 저희가 보기에. 그러면 지금 최민희 의원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 쿠팡 뭐 최민희 의원실 앞에 쿠팡 상자 있더라 그 허위 정보는 그 정도는 물론 기분은 나쁘지만 이 법에 저촉이 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안 되지만 일반적인 손해배상은 제가 예. 할 수 있죠. 아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손해를 가할 의도나 아니면은 뭐 공공의 이익 침해나 이런 부분은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법원은 언론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의 언론 자유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리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법원에 대한 오히려 정치인들이 불리할 것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배 이상 못한 게 안타깝고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네. 그 이유는 좁고 깊게 해야 되잖아요. 범위가 굉장히 좁아서 이 법의 취지가 무슨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자,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네. 정말 누가 봐도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악의적인 가짜 뉴스에 대해서 처벌하는 거니까 좁고 깊어야 되는데 이번 법은 좁으면서 깊지가 않아요. 5배가 아니라 사실 10배 이상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사실 이 법에 대해서요. 여론조사 해보면 70%의 국민이 늘 찬성해요. 가짜뉴스 퇴치에 대하여. 그런데 제가 10배 이상을 못한 것은 현재 배액배상, 소위 징배자라고 하지만 배액배상이 도입되어 있는 법안들이 있거든요. 그게 예. 27개인데 최대가 5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정보 유통 영역에서 10배를 선도적으로 하는 것이 무리잖아요. 아, 예. 그래서 못한 겁니다. 다른 법에 비춰봤을 때 형평성. 5배, 예, 형평성. 알겠습니다. 앞서 주신 답변은 어느 정도 답이 됐는데 제가 질문을 좀 바꿔서 네, 다시 네. 한번 좀 드릴게요. 네. 만약에 특정 기업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했는데 네. 뭐 100% 완전히 검증은 못한 상태에서 네. 보도를 했어요. 또는 유튜버가 의혹을 제기했어요. 네. 그런데 그 기업에서는 그런 주장을 막으려고 뭐 그 법의 모든 요건이 안 갖춰진 것을 알면서도 네. 이 법으로 걸어버리면 유튜버 또는 뭐 군소 언론 특히 겁나서 이거 보도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들 수밖에 없어요. 우선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최근에 와서 우리가 속도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예. 속보성의 경쟁의 시대.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저희가 언론 활동을 할 때에 비해서 사실의 검증이 조금 미흡한 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보도일수록 조금 더 사실 검증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법이다. 이 말씀 드리고요. 예.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정치인 A가 나에 대해서 뭐 약간의 비판 보도를 했는데 기분이 나빠요. 예. 그래서 이걸 배액배상으로 걸어요. 그러면 언론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거는 전략적 봉쇄 소송입니다. 라고 재판부에 중간 판단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게 44조에 들어있는데요. 이게 예. 이제 그 명칭으로는 가중 손해배상 오남용 조항입니다. 오남용.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취재도 충분히 했어요. 그리고 이건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당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보도를 했는데 만약에 이걸 배액배상을 걸잖아요. 예. 그럼 법원에 이거는 사실 우리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중간 판단을 구하면 예. 법원이 이걸 판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전략적 봉쇄 소송에 해당된다고 판사가 판단해서 판결을 하면요. 그 정치인이나 기업은 첫째, 60일 이내에 판사가 판결을 하면 그 해당 정치인은 이 손배 행위와 관련하여 언론사나 유튜버가 그 부담한 비용을 다 물어줘야 돼요. 예. 손배 책임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이게 전략적 봉쇄 소송이다. 나는 언론 자유를 침해한 사람이다라고 판사가 예. 혹은 법원이 이건 너 나가서 기자회견해. 아니면 SNS에 올려. 그럼 올려야 돼요. 일종의 공시를 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예. 이 전략적 봉쇄 소송 때문에 민주당 내 많은 의원들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 거냐. 오히려 당에서 그런 목소리를 들으셨군요. 네, 그런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최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 법은 약간 정치인이나 대기업에 불리한 예. 그런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예. 한간에 정치인이나 대기업 등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죽이게 되는 부작용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럼 넓게 봐서요. 그냥 지금 워낙 AI 때문에 지금 저희 둘 이런 장면 조금만 사진 몇 장으로도 다른 말 하는 걸 그냥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시대잖아요. 최근에 저희 밑그림 준비했는데 그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미국 그 당국에 의해서 끌려간 사진인데 이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이거는 합성이더라고요. 저도 저거 진짜인 줄 알았어요. 일부 남미 국가 실제 언론 보도 이걸로 사진이 나간 것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건 어떻게 좀 줄일 수 있을까 법적으로? 이제 저 경우는 예. 우리의 예가 아니라서 피부에 안 닿으실 수 있는데 그렇죠. 예를 들면 저 정치인이 대한민국의 유명 정치인이었다고 쳐보세요. 예. 그러면 그건 아까 말씀드린 제가 얘기한 고의이며 예. 목적이 있고 그리고 권리의 침해가 다 해당되잖아요. 저런 건 이제 만약에 유튜브에서 막 반복해서 나왔으면 저게 배액배상의 대상이 되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AI의 경우 딥페이크 문제가 굉장히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AI는 반드시 워터마크 제도. 이건 AI로 생성되었다를 어딘가 표시해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알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00% 막을 수는 없겠죠. 예. 그래서 사후에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고 사전에는 이건 AI 창조물이야, 가짜야라고 이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방과 사후 처벌 동시에 좀 같이 가야겠네요.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요거는 진짜 마두로 대통령의 연행 사진입니다. 거의 비슷하네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논의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 석상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한 게 있잖아요. 요 영상 잠깐 먼저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이번 기회에 동시에 폐지하시는 걸 검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국회하고 좀 논의를 하시는 데서요. 있는 사실을 얘기한 걸 가지고 뭐 명예훼손이라고. 그건 민사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형사처벌할 일은 아니고. 예, 이게 작년 11월인데 그래서 이번 그 정통망법 하면서 같이 좀 논의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럼 지금 다시 논의되고 있네요. 논의됐고요. 그리고 과반위 안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가 들어 있었고요. 예. 또 이와 함께 방송 공정성 심의 폐지 방송법도 통과됐어요. 예. 그런데 방송 공정성 심의 폐지는 정말 언론인들이 오랫동안 요구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그 방송 공정성 심의를 가지고 장난을 쳐서 방송사를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폐지하기로 했고 그 예. 방송법은 법사위까지 통과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의 본법은 형법이에요. 예. 그리고 저희 망법에 해당 조항은 저희가 폐지된 상태로 과방위를 통과했는데 법사위에 가서 해당 부처가 일부 수정을 요구한 거예요. 그 일부 수정의 내용이 사생활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남겨두고 사생활이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만 폐지하자. 그런데 이 주장을 법사위는 받았는데 저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사생활에서 벌어져요. 예. 그런데 그게 그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없어지면 사실적시에 의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그러면 법적으로 소송을 할 수 없냐? 있어야 모욕죄로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만드느니 차라리 형법 폐지될 때 완전하게 폐지하고 망법도 완전하게 폐지하기 위해서 예. 일시 보류한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은 시간 문제다라고 저희가 쉽게 이해해도 될까요? 이미 저희가 그 이훈기 의원이 예. 이제 본회의장에서 설명할 때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폐지하는 게 민주당 당론이다. 형법이 폐지될 때 같이 폐지하고 추진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주 의원이 이 법안 망법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안 발의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재발의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곧 지켜보겠습니다. 쿠팡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연말 사실 정말 떠들썩했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른 사안까지 함께 많이 짚어봤는데 사실 아직 완전히 해결됐다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요. 그리고 또 오늘부터 쿠팡이 보상책으로 쿠폰을 배포하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논란이 많습니다. 지난해 12월이죠. 연석 청문회
내용 잠시 좀 보시겠습니다. We would send divers into a river in China 됐어요. if we hadn't been 그만하세요. directed to do exactly that? No. Do you believe that? No. Good enough. 국정원이 먼저 일방적으로 용의자를 접촉하라고 지시했다. 지금 그 말은 종합하면 했다는 거 아닙니까? 했다이죠? 했다 안 했다? 답하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는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국정원이 포렌식을 하라라고 지시했습니까? 저희가 국정원에다가 이 기기가 회수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여쭤봤었고요. 아니요. 국정원에서는 아니, 그거에 대해서 스톱하세요. 저 때 복장과 동일한 복장을 오늘 하셨네요, 보니까. 그게 우연히 그렇게. 아, 예, 알겠습니다. 쿠팡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신 건가 싶었습니다. 이대로 잠잠해지는 건 아니죠? 그럴 수가 없는 게요. 지금 전날 저희가 연석 청문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지금 국세청 그리고 노동부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서 지금 다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조사를 거쳐야만 이게 어떻게 처벌을 하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단계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기정통부에서는 해킹 문제에 대해서 민관합동조사반을 구성해서 지금 파고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는 이제 해킹 때문에 사실 해킹 때문에 시작한 쿠팡 청문회인데 연석 청문회를 하면서 정말 쿠팡의 전체적인 문제를 다 보게 된 노동조나 불공정거래나 날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경찰이 쿠팡이 발표한 3,000개보다 훨씬 많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요거만 말씀드리면 유출된 정보는 3,370만 개 맞습니다. 그런데 쿠팡이 중국에 가서 혐의자를 만나서 자신들이 뭐 하드디스크 등을 받아서 포렌식을 했더니 3,000개만 유출됐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에 대하여 경찰이 쿠팡의 하드디스켓을 받아서 포렌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포렌식한 결과만으로도 쿠팡이 얘기한 3,000개가 훨씬 넘는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강에서 건져낸 다음에 그 자체 포렌식한 거기서는 그러니까 이른바 축소 발표한 논란이 있었는데 그렇죠. 3,000개라고. 경찰은 3,000개보다는 이미 넘었다. 이미 넘었다. 그렇군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쿠팡이 왜 이걸 스스로 포렌식을 해서 축소 발표를 했는지 그것부터 밝혀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저희는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한 여러 가지 불공정 행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불공정 행위들에 대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고 그래서 영업 정지까지 검토하고 있고 그것도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제가 JTBC라고 기억되는데 나와서 얘기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국정조사가 추진되고 있잖아요. 이미 저희가 31일 날 국정조사 그 요구서를 발의해서 제출했습니다. 31일. 그러면 김범석 쿠팡 INC 의장도 올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올 수 있다. 체포해 올 수 있냐 그런 권한은 없죠. 그러나 국정조사와 청문회의 차이는 동행명령장을 국정조사는 발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의원들이 진짜 김범석 씨 소재를 파악해서 경찰에 협조해서 소재 파악할 수 있고요. 파악해서 안 나오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해서 오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 두 번째는 국정조사 좀 더 그 증인들이 출석 안 하면 두려워하는 이유가 법원에서 판결할 때 청문회에 불출석한 것과 국정조사 불출석한 것은 이게 격이 다르게 엄하게 다릅니다. 저희가 미국 의회 영상 준비돼 요거는 지금 시간상 보지 않고 이렇게 그래픽으로도 준비됐으니까 그걸 좀 보여주십시오. 미국 정치권에서요. 쿠팡의 로비 덕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쿠팡을 굉장히 보호하는 발언들이 쏟아졌어요. 한국 정부가 우리 미국 기업인 쿠팡을 옥죄고 있다. 이런 반응이 나와서 이거 괜찮나 싶기도 하거든요. 네, 걱정되실 텐데 사실은 요건 저희가 좀 더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점에서 쿠팡이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는 것인데요. 본인들은 3,370만 개의 개인정보를 유출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반노동적 기업 행위를 했고 그리고 불공정 행위를 했어요. 이런 건 싹 빼고 그 소위 미국 정계에 로비할 때 거짓말을 한 것이고요. 그 로비를 받은 분들은 750만 원을 후원금을 받은 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B 의원의 보좌관이 쿠팡의 로비스트로 기용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건 쿠팡의 로비의 결과 몇몇 의원들이 그런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정부 차원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사실을 알리는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뭐 통상 마찰 이런 것까지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잘 설명하면 예. 오히려 쿠팡에 대하여 실망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1분 정도 남았는데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오늘부터 쿠팡이 구매 이용권 보상안을 5만 원짜리 이렇게 보내는 거 있잖아요. 5만 원, 5천 원. 5천 원이죠. 5천 원, 5천 원, 2만 원, 2만 원 합쳐서 총액이 5만 원인데 네. 실제로 쓸 수 있는 액수는 얼마 없다. 막 갖가지 제약이 있더라고요. 액수도 얼마 없고 저게 석 달 이내에 해소되지 않나요? 예, 뭐 써야 되는 게 있고. 네. 연석 청문회 위원장으로서 저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저거는 저희가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이미 눈 가리고 아웅이며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이렇게 논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저 쿠폰 쓰려면 사실 소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의 눈속임의 보상책보다는 우선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쿠팡은. 예. 가장 중요하게는 3,370만 개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거 인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해야지 3,000개를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저거는. 예. 저희가 보기에. 예. 그래서 좀 얼토당토하는 보상책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요. 과방위 정책 추진 올해 어떤 거 역점인지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저요? 예, 짧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하여 공영방송 이사 예. 빨리 선임되도록 박미통위 위원 임명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예, 박미통위 위원. 알겠습니다.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첫 관객이 생겼대.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어디라도 걱정 없이 트립.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전 세계가 열광하는 K-팝, K-뷰티, K-푸드. 그렇다면 K-금융은? K의 시대, K-금융을 어부바합니다. 위 건강이 필요한 순간은 매 순간. 위 건강이 필요한 매 순간. 위 건강엔 메스틱. 대한민국 넘버원 메스틱. 역시 프롬바이오.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런웨이를 걸었대.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어디라도 걱정 없이 트립.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김병기가 보통 오면 막 친구들, 그 중동고등학교 친구들 있잖아. 걔네들 10명 이렇게 데리고 와서 먹어버리면 100몇십만 원씩 나와. 먹고 우리가 이제 계산은 이제 우리가 하고, 그게 한 달에 한 2번씩 생기. 그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돈이 어디 있냐고. 노량진 수산시장 관계자의 음식값 대납 주장을 들으셨습니다. 이 수산시장은 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지역구에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그의 영향력이 배경이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막말로 그 사람이 우리를 돕는 게 없더라도 알아서 비는 거라는 말도 있잖아요. 해산물 요리 말고 닭발도 때 아닌 논란입니다. 지역구에 있는 한 닭발집에 동작 구의원이 업무 추진비 카드로 선결제를 해놓으면 김병기 의원의 부인과 차남이 수시로 드나들며 술과 음식을 먹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김 의원 측은 터무니없는 일방적 주장이며 사실 무근이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주장과 반박이 맞서고 있는 만큼 경찰 수사를 통해 명확히 시비가 가려져야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2026년 대한민국 정치가 여전히 대납과 선결제라는 해묵은 단어 속에 갇혀 있다는 사실은 참 씁쓸합니다. 이번 수사가 단순히 한 정치인 가족의 비위 또는 결백을 가리는 걸 넘어서 한국 정치의 구태가 여전히 남아있는 건 아닌지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인생 추억을 만들었대.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어디라도 걱정 없이 트립.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가속 노화? 운동보다 소파가 좋다면 당신도 가속 노화할 수 있습니다. 마이 웰리스랩 아메이 뉴트리라이트의 노화 속도 측정 AI 솔루션과 함께 가속이 아닌 저속 노화의 시작. 엑소 만두 새로워졌다고? 식감
육즙, 풍미, 고퀄 인정. 오뚜기 엑소 만두. 꽉 찬 명절 드세요.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프로포즈를 주고받았대.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어디라도 걱정 없이 트립.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바로 이어지는 JTBC 뉴스룸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직전까지 경호처가 생산한 체포 대응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초기에는 자신들도 영장을 막을 수 없다더니 한 사람의 지시로 수사관을 향한 타격대까지 배치하려 했습니다. 잠시 후 뉴스룸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가혁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일화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